혈당 관리가 중요한 건 알겠어. 왜냐면은 밥 먹고 혈당이 갑자기 확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가 자꾸 생기면은 없던 당뇨도 생기고 또 혈관이 망가진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안 좋은 음식들은 피하고 좋은 음식들 위주로 막 먹으면서 나름대로 이 식습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돼서 걱정하는 분들을 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혈당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혈당 관리를 하면서 놓치기 쉬운 세 가지를요, 저는 혈당 스파이크 함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마다 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밀가루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무섭게 오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과일을 먹었을 때 혈당 스파이크가 가장 심하게 생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같은 과일 중에서도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정말 많이 오르고, 또 다른 사람은 복숭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해요. 음식마다 이 단위 시간당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 우리가 수치화한 것을 GI 지수, 즉 혈당 지수라고 하고요. 또 한 번 그 섭취량을 감안해서 비교를 한 것을 GL 지수, 혈당 부하 지수라고 하고, 그동안의 정날의 채널 통해서 이 공부를 계속 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알고 있는 이제 내용일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당뇨에 좋은 음식, 또 혈당에 좋은 음식, 혹은 나쁜 음식으로 이렇게 나누고 또 골라 먹게 되는데, 이거는 실험실 데이터이고 사실 사람에게서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 몸이 공식에 딱 맞춰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차고 제 몸에 이제 혈당 실험을 계속 하면서 개인차라는 것을 정말 크게 느꼈는데요. 저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너무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면 요리를 좋아해요. 파스타면은 소면보다 혈당을 덜 올린다고 해서 비교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왼쪽에 흰색을 띠는 게 우리가 국수로 많이 만들어 먹는 밀가루 소면이고요. 오른쪽에 노랗게 노란색을 띠는 게 파스타면인데, 쌀도 여러분 품종이 다양하듯이 밀도 품종이 다양하고요. 시중에 판매되는 파스타면의 99%가 듀럼 밀이라는 특별한 밀로 만든 제품들이에요. 듀럼 밀은 노란빛을 띠는 배젖이 있기 때문에 빻아서 파스타를 만들어도 이렇게 황갈색을 띠게 되는데, 일반 밀보다 탄수화물 비중은 낮고 단백질하고 섬유질 비중이 높고, 듀럼이라는 이 뜻 자체가 단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단단해서 갈아도 굉장히 거칠게 갈리기 때문에 섭취했을 때 이 소화 분해가 천천히 되고,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이 혈당 지수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수치를 조금씩 다르게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웹MD라는 사이트에서는 일반 밀가루의 혈당 지수는 68, 그리고 듀럼밀의 혈당 지수는 47로 보고하고 있어요. 혈당 지수가 55 이하면 나중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큰 기대를 안고 정말 이 파스타를 만들어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올리브오일 두르고 마늘 넣어서 볶다가 바지락하고 홍합하고 또 와인 반 컵 넣고 끓여서 만든 육수에 홀 토마토하고 쭈꾸미를 넣고요. 제대로 해산물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는 듀럼밀 100% 파스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50g만 삶아서 소스하고 같이 버무려서 후추하고 또 빼먹을 수가 없죠. 이 매운맛 나는 페퍼로치노 이거 넣고 허브가루를 뿌려서 먹었더니 정말 꿀맛이었는데요. 자, 식전 혈당이 100mg/dl에서 식후 1시간 혈당이 155로 예상외로 뾰족한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 다음날 같은 양의 밀가루 소면으로 똑같이 해산물 토마토 파스타를 만들어 먹었는데요. 듀럼밀보다 혈당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식전 혈당이 105에서 식후 1시간 혈당이 143mg/dl로 생각보다는 혈당 상승이 적었습니다. 물론 소면으로 우리가 파스타를 만들어 먹지는 않죠. 자, 그런데 같은 조건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면만 바꿔서 똑같이 그냥 해산물 파스타를 만들어 먹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온 거죠. 제가 그럴 리가 있나 싶어서 듀럼밀로도 다시 한번, 그리고 소면으로도 다시 한번 먹어보고 혈당을 확인했는데요. 역시나 듀럼밀이 소면보다 식후 혈당이 더 높게 나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GI 지수 이론으로만 미루어 봤을 때는 듀럼민 파스타를 섭취했을 때 혈당이 덜 오르는 것이 맞는데 저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밀가루 소면보다 듀럼밀이 오히려 더 혈당 스파이크를 생기게 했는데 혈당 측정을 직접 해보지 않았다면 이 사실을 저는 몰랐을 거예요. 결론은 음식마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고 안 생기고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몸에 장내 미생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장내 미생물에 따라서 혈당 반응도 달라지는데 장내 미생물이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또 2차 담즙산하고 포도당을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단세지방산을 생성해서 이 탄수화물 대사와 포도당 항상성에도 관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GI 지수만 전적으로 믿고 식단을 하시면 안 되고요. 참고는 하되 내가 즐겨하고 평소에 자주 먹는 음식들은 직접 연소혈당 측정을 통해서 내 몸이 해당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가고 또 직접 배워가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좋습니다. 혈당 스파이크 함정 두 번째는요. 극단적인 식이 제한으로 인한 부작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까봐 무서워서 극도로 음식 제한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류를 적게 먹는 것은 건강한 식습관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아예 탄수화물 자체를 극도로 적게 먹고 밥도 무조건 아주 조금만 먹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당연히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니까 당장 혈당 스파이크는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식이 제한을 너무 하면서 체중이 정상보다 낮은 저체중이 점점 되면은 득보다 실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 체중계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건 살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근육도 같이 빠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근육은 우리가 입으로 섭취한 당분의 무려 80%를 소모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어들면은 나중에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치솟고 혈당 스파이크가 잘 생기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마른 분들, 저체중인 분들은 혈당을 관리하되 한편으로는 이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비만인 분들은 맞아요. 식사량 줄이고 체중 감량해서 혈당 조절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마른 분들은 더 이상 살이 빠지면 안 되고 근육이 빠지면 안 돼요. 혹여나 혈당 스파이크가 좀 생기더라도 차라리 그냥 좀 먹고 운동을 하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이에요. 진짜 조금씩 먹고 만보 걷기만 엄청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체중인 분이라면은 적절히 먹으면서 운동을 하더라도 걷기 같은 유산소보다는 근력 운동에 특히 집중을 해주셔야 하고 특히 하체 근력을 기를 수 있는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나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자, 혈당 스파이크 함정 세 번째는요. 수면과 스트레스에 있어요. 저도 연속 혈당 측정기로 매일 이제 혈당 체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날은 혈당이 뛰고 어떤 날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컨디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여러분 뭐죠? 수면, 과로, 스트레스인데요. 잠을 충분히 못 잔 날은 아침에 공복 혈당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고 식후 혈당을 포함해서 그날 전체의 그 평균 혈당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스트레스를 확 받아서 열받는 순간 우리가 혈압이 오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혈압만이 아니라 혈당도 같이 쫙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방학이잖아요. 저희 환자분 중에 한 분 이거 연소혈당 측정기 이제 차고 있는데 집에서 애들 가르치면서 막 화가 나니까 이거 연소혈당 측정해 보니까 이게 너무 올라가 있어서 놀랐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운전하다가도 이게 너무 올라서 또 놀랐다고도 하세요. 실제로 수면하고 당뇨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요. X축이 수면 시간이고 Y축이 당뇨 발병 확률인데 보시면 평균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이 당뇨병 발생률이 가장 낮았고요. 그보다 더 적게 자는 사람도 또 반대로 많이 자는 사람도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수면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에피네프린,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고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은 인슐린의 역할을 방해하기 때문에 공복 혈당도 높이고 또 식후에 혈당 스파이크도 쉽게 생기게 합니다. 스트레스는
사실 뭐 안 받을 수가 없다고 하지만 수면은 좀 노력하면은 그래도 규칙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1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6시에서 7시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저도 조금 어떨 때 여유로울 때 자유시간이 생기면 밤에 자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그래서 밤에 늦게 TV 보고 있다가 또 이제 막 다음날 너무 힘들고 또 주말에는 몰아서 자고 이제 이렇기도 하는데 뭐 가끔은 이럴 수도 있지만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수면의 리듬이 아예 깨져버리고요. 그러면 없던 불면증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면도 잘 관리하고 또 마음도 좀 되도록이면 편안하게 긍정적으로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혈당 스파이크를 관리할 때 놓치기 쉬운 3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음식에 따른 혈당 상승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직접 내 혈당 체크를 해보면서 나한테 유리한 음식과 나한테 불리한 음식을 직접 알아가고 배워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한편으로는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 혈당 관리는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전이기 때문에 멀리 보고 천천히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같은 음식이라도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이 쉽게 오르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 잘 하시면서 관리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시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